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 박미숙이라고 합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35년을 일하다가 3년 전에 명예퇴직했습니다. 평생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좋았지만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아침 먹어야죠. 어머니 방문을 열자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노인 냄새에 약 냄새가 섞인 3년 동안 매일 맡아도 익숙해지지 않는 그 냄새.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저 미숙이에요. 미숙이?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 저를 알아보시는 건지 낯선 사람을 보는 건지 알 수 없는 그 흐릿한 눈빛.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밝게 웃었습니다. 네, 미숙이에요. 어머니 딸. 아, 그래. 미숙이.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고 화장실로 모셨습니다. 87세 어머니의 몸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한때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시며 저와 오빠를 키우신 그 억센 어머니. 지게를 지고 새벽 시장에 나가시던 그 등이 이제는 제 팔 안에 쏙 들어왔습니다. 양치를 도와드리고 세수를 시켜드리고 옷을 갈아입히는 동안 저는 한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면 어머니가 넘어지시거나 다치실까봐. 엄마, 오늘 좋은 데 가요. 어디? 병원이요. 엄마 건강 확인하러.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는 날이었으니까요.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에 계란 후라이. 손에서 국자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싱크대를 붙잡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지난 3년간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남편 준호는 한 달 전부터 계속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이제 지쳤잖아.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어머니한테도 더 좋아. 아들 성민이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쓰러지면 누가 할머니 돌봐? 요양병원이 더 나아.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저도 한계였으니까요. 밤에 어머니가 배회하실까봐 한숨도 제대로 못 자고 매일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식사 거부하시면 한 숟가락이라도 더 드시게 하려고 애원하고. 하지만 가슴은 달랐습니다. 내가 엄마를 버리는 건가? 찌개를 끓이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재빨리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어머니가 보시면 안 되니까. 오전 10시 남편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죠? 드라이브 가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는 순순히 따라 나섰습니다. 치매에 걸리신 후로 오히려 더 순해지셨습니다. 한때 동네에서 제일 불같던 성격이셨는데 차 안에서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10월의 햇살이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 옆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여서 오히려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딸이 무능해서. 실버케어 요양병원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었습니다. 집에서 차로 40분 거리.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곳이었습니다. 리뷰가 좋았고 시설도 최신이고 무엇보다 원장 선생님이 유명한 노인병 전문이라고 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병원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손에는 평생 끼고 계시던 금반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결혼 60주년 때 다시 만들어주신 반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어머니는 그 반지를 한 번도 빼신 적이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현관문이 열리자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간호사였습니다.
박미숙님 어머님 맞으시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로비는 깨끗했습니다. 소독약 냄새 대신 은은한 라벤더 향이 났습니다. 벽에는 노인들이 웃고 있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원장님 진료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2층 원장실. 문을 열자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버케어 원장 강태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숙입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강 원장이 어머니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는 멍하니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앉으세요. 우선 어머님 상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 원장은 친절했습니다. 어머니께 간단한 질문들을 던지며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몇일인지, 여기가 어딘지, 자녀가 몇 명인지. 어머니는 거의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중증 치매시네요. 하지만 저희가 잘 돌봐드릴 겁니다. 박 선생님께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원장님, 저는 교사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지 않아도. 아닙니다. 35년 교직에 계셨으면 훌륭한 선생님이시죠. 존경합니다. 강 원장의 말에 묘한 위로가 됐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실은 2인실이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 햇볕이 잘 들어왔습니다. 옆 침대에는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새로운 집이에요. 집? 네. 여기서 편하게 쉬세요. 어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아. 네, 엄마. 집에 가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엄마, 여기가 더 좋아요.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친구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 네. 제가 자주 올게요. 매일 올게요. 어머니를 두고 병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원무과에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입원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비용 안내서. 한 달에 25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다음 주 화요일에 면회 오세요. 초기 적응 기간이라 일주일은 면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한 거야. 당신도 이제 좀 쉬어.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뭐 하실까? 잠은 주무실까? 무서워하시지는 않을까?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병원에 전화하고 싶었지만 너무 예민한 보호자로 보일까봐 참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화요일 아침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귤과 약과를 샀습니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어머니가 제 초췌한 모습을 보시면 걱정하실 테니까. 병원에 도착해 2층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서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과 노인 냄새. 역시 요양병원은 다 비슷한가 봅니다. 엄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미숙아. 엄마,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몸에서 낯선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여기서 잘 지내셨어요? 응. 밥은 잘 드셨어요? 맛있었어요? 모르겠다.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손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반지. 어머니가 평생 끼고 계시던 금반지가 없었습니다. 엄마, 반지 어디 갔어요? 반지. 네, 엄마가 늘 끼고 계시던 반지요. 어머니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모르겠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우리 어머니 반지를 못 찾겠는데요. 반지요? 네, 금반지요. 평생 끼고 계셨는데. 간호사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게요. 치매 어르신들이 자주 그러세요. 어디다 뒀다가 잊어버리시고.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그 반지를 절대 빼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찾아볼게요. 걱정 마세요. 간호사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어머니 침대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서랍, 이불 속, 침대 밑, 어디에도 반지는 없었습니다. 원장실로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우리 어머니 반지가 없어졌어요. 아, 그러시군요. 안타깝지만 요양병원에서는 간혹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워낙 많고 치매 환자분들은 물건을 여기저기 숨기시기도 하거든요. CCTV도 확인해보고 직원들한테도 물어볼게요. 강 원장의 말투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왠지 모르게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꼭 찾아주세요. 그 반지는 어머니한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반지 어디 뒀어요?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미수가 무서워. 뭐가 무서워요? 여기, 무서워. 어머니가 제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잡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은 말렸습니다. 여보, 매일 가면 어머니가 더 적응 못해. 가끔씩 가는 게 나아.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서워라고 하셨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월요일도 갔고 화요일도 갔고 수요일도 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반지를 찾지 못하고 계셨고 병원 측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우편함에 낯선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하나은행 대출 심사 결과 통지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출? 저희는 대출 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집도 다 갚았고 차도 할부 없이 샀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대출 신청인 임순자 어머니 성함. 대출 금액 5천만 원. 담보 서울시 강서구 동 아파트 어머니 명의 집. 이게 뭐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다시 한번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분명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고객센터입니다. 저 임순자 명의로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는 통지를 받았는데요.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네, 고객님. 본인 확인을 위해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딸인데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죄송하지만 본인 확인이 안 되시면 정보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시고 본인이 대출 신청할 상황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고객님, 진정하세요. 일단 가까운 지점으로 방문하시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집에 와.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회의 중인데. 어머니 명의로 대출 신청이 들어왔어. 5천만 원. 뭐? 지금 당장 와. 30분 후 남편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도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상한데. 어머니가 직접 신청하셨을 리 없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는 치매 환자시고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어떻게 대출 신청을 해? 일단 병원 가보자. 뭔가 착오가 있을 거야. 우리는 급히 차를 몰고 실버케어로 향했습니다.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원장님, 급히 여쭤볼 게 있어서요. 강 원장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우리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우리 어머니 명의로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는데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서류를 책상 위에 놨습니다. 강 원장은 서류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 이거요. 네.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신청을 하신 거죠? 어머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네. 강 원장이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머님 서명이 있습니다.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대출 신청서에는 분명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머니 글씨체로. 이게 어떻게? 어머님께서 지난주 화요일에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직접 작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치매 환자예요. 이런 복잡한 서류를 작성할 수 없어요. 강 원장이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박 선생님, 치매 환자분들도 순간적으로 의식이 또렷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집수리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도와드렸습니다. 집수리요? 우리 집은 수리할 데가 없는데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원장님, 법적으로 치매 환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남편분께서 오셨군요. 임순자 어르신은 아직 금치산자 선고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계약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맞았습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금치산자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박 선생님, 이해합니다. 깜짝 놀라셨겠죠. 하지만 어머님께서 직접 하신 일입니다. 저희는 어르신의 의사를 존중했을 뿐입니다. 강 원장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왠지 모르게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 좀 뵙겠습니다.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엄마, 저 미숙이에요. 미숙이? 네. 엄마, 지난주에 대출 신청하셨어요? 대출? 네, 집 담보로 5천만 원. 어머니는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모르겠다. 엄마, 기억 안 나세요? 원장님 사무실 가서 서류 쓰셨다고 하던데. 아니야. 안 갔어.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진짜 기억 안 나요? 미수가 나. 무서워. 여기 무서워.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가득했습니다. 병실을 나서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일단 변호사랑 상담 좀 해보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의 반지, 어머니 명의의 대출, 무서워라고 하신 어머니의 눈빛. 무언가 연결되는 것 같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요양병원 대출 사기, 치매 환자 재산 편취, 요양원 불법 행위. 검색 결과가 수십 개 떴습니다. 기사를 읽다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치매 노인 상대 조직적 보험 사기 적발. 요양병원 원장, 환자 명의로 무단 대출. 치매 환자 재산 10억 편취한 요양원 직원 구속.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1층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다른 환자 가족들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오전 10시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저기요, 실례지만 혹시 환자 보호자세요? 네, 시어머니 면회 왔어요. 저도 어머니 면회 왔는데요.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혹시 차 한잔 하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 이름은 박미숙이에요. 어머니를 2주 전에 입원시켰어요. 저는 강순애라고 해요. 시어머니는 6개월 전에 입원하셨고요. 순애 선생님 혹시 이상한 일 겪으신 적 없으세요? 강순애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렇게 물으세요? 저는 지난 2주간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라진 금반지, 어머니 명의의 대출 신청. 강순애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네. 6개월 전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래요. 장례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험회사요? 네. 남편 명의로 가입된 보험금 3억을 청구한 사람이 있다고. 누가요? 시어머니 명의로요. 제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보니 시어머니 명의로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수익자는 시어머니. 근데 시어머니는 치매 환자세요. 본인이 가입했을 리가 없죠. 그럼 병원 측에서 가입했다는 거예요. 어르신의 요청으로 도와드렸다고. 강순애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3억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어디로요? 시어머니 통장에 들어왔다가 일주일 만에 전부 인출됐어요. 시어머니가 하신 게 아니에요. 절대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하셨어요? 했죠. 근데 증거가 없대요. 시어머니가 치매라 증언도 못 하시고 통장은 시어머니 명의니까 본인이 인출한 걸로 간주된대요. 그럼 그냥 당한 거죠. 남편 목숨값 3억을. 강순애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숙 씨, 조심하세요. 이 병원 뭔가 이상해요. 카페를 나서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병원으로 다시 들어가 2층 복도에서 서성였습니다. 다른 보호자들을 더 만나봐야 했습니다. 201호 병실 앞에서 50대 여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여자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통장에 1억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네. 병원 측에서는 아버지가 직접 인출하셨다는데 아버지는 거동도 못 하시는 분이에요. 말도 못 하시고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근데 증거가 없대요. CCTV도 이상하게 그날만 고장이었대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강순애 할머니의 3억, 이 여자 아버지의 1억, 그리고 어머니 명의의 5천만 원 대출. 모두 실버케어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미숙아. 엄마, 솔직하게 말해줘요. 여기서 무슨 일 있었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밤에 뭐요? 사람들이 와. 무서운 사람들. 무슨 사람들이요?
하얀 옷 입은 사람들. 나한테 종이 줘. 도장 찍으라고 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그 종이에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모르겠어. 글씨가 작아서 안 찍겠다고 했는데. 그랬는데? 무서워. 소리 지르면 가족 안 만나게 한대. 그래서 찍었어.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수가, 나 여기 싫어. 집에 가고 싶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알았어, 엄마. 제가 엄마 데려갈게요. 꼭. 병원을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말이었습니다. 거실에서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아들 성민이도 불렀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는 지난 일주일간 알아낸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이 치매 환자들을 이용해서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거야. 남편 준호가 팔짱을 낀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그건 너무 심한 추측 아니야? 추측이 아니라 사실이야.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셨어. 밤에 사람들이 와서 도장 찍으라고 협박한다고. 어머니는 치매 환자시잖아. 혼란스러워서 그런 말씀하신 거일 수도 있어. 하지만 아들 성민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실버케어는 유명한 병원이잖아요. 리뷰도 좋고. 그 리뷰가 다 조작일 수도 있어. 나는 직접 다른 보호자들을 만났어. 강순의 할머니는 3억을 잃었고 다른 분은 1억을. 엄마, 성민이가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엄마가 요즘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할머니 간병하시느라 3년 동안 쉴 틈이 없었잖아요.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헛것을 보는 것 같아? 그런 뜻은 아니고. 성민아, 엄마가 35년 교사 생활하면서 사람 보는 눈이 없었을 것 같아?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우리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진정하라고? 지금 어머니가 위험한데? 위험하다는 게 확실한 증거가 있어? 증거는 아직 확실한 건 없지만. 그럼 안 돼. 함부로 병원을 의심하면 오히려 우리가 곤란해질 수 있어. 남편의 말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여보, 나는 그냥 어머니를 지키고 싶은 거야. 나도 알아. 근데 방법이 이게 아니라는 거지. 혹시 엄마가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야? 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나서 계속 죄책감 느끼잖아. 그 말에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한테 지금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고. 아니야. 그런 뜻이 맞아. 너도 성민이도 다 나를 안 믿는구나.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가 아니야. 너희는 내 편이 아니야.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쓰러져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예민해졌다고, 스트레스 때문에 이상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잠시 흔들렸습니다. 정말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걸까?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죄책감 때문에 괜한 의심을 하는 걸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두려운 눈빛, 강순의 할머니의 떨리는 손, 201호 보호자의 퉁퉁 부은 눈, 그것들은 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남편은 출근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병원 안 가는 게 어때? 좀 쉬어. 나갈 거야. 매일 가면. 내일이야. 신경 쓰지 마. 차갑게 대답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순의 할머니였습니다. 미숙 씨, 지금 시간 있어요? 네, 왜요? 병원 가기 전에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병원 근처 공원으로 와요. 10시에 공원 벤치에서 강순의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순애 선생님, 안 좋아 보이세요.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이요? 강순의 할머니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남편 얘기요. 네. 6개월 전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건강했어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시고 매일 아침 운동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함께 아침 먹고 남편은 시어머니 면회 간다고 나갔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쓰러졌다고. 병원에서요? 네. 시어머니 병실에서 갑자기 쓰러졌대요. 급히 응급실로 옮겼지만 이미 돌아가신 후였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부검은 안 하셨어요? 병원에서 말했어요. 명백한 심장마비고 부검하면 시신 훼손되고 장례도 늦어진다고. 그래서 그냥 장례 치렀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의심을? 보험금이요. 3억이 시어머니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일주일 만에 사라진 거요. 그게 우연일까요? 할머니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네. 저도 처음엔 설마 했어요. 근데 미숙 씨 얘기 듣고 나니까 만약 남편이 보험금 때문에. 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애 선생님, 그건 너무. 저도 알아요. 너무 끔찍한 생각이라는 거. 근데 미숙 씨,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경찰에 다시 얘기해 봐야 해요. 경찰은 믿지 않아요. 이미 한 번 신고했는데 증거 불충분이래요. 그래서요, 미숙 씨. 우리 둘이 힘을 합쳐요. 네. 우리가 직접 증거를 찾는 거예요. 이 병원의 진실을. 강순의 할머니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일단 병원을 관찰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뭘 하는지. 그리고 다른 보호자들도 더 만나보고 가족들한테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미숙 씨, 가족들이 믿어줘요? 할머니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빠가 억울하게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근데 뭐래요? 엄마가 슬픔 때문에 이상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았습니다. 제 가족들이 저한테 한 말과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일단은.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시선으로 봤습니다. 1층 로비, 밝게 웃는 간호사들, 깨끗한 복도, 벽에 걸린 환자들의 웃는 사진들. 하지만 그 이면에 뭔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원장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틈으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달 목표는 8천만 원입니다. 각자 맡은 환자들. 귀를 기울였지만 더 이상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어머니 병실로 갔습니다. 엄마, 미수가.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엄마, 제가 꼭 지킬게요. 고마워. 엄마, 혹시 여기서 이상한 사람 더 봤어요? 밤에 누가 와요? 남자. 무서운 남자. 무슨 남자요? 하얀 가운 입은 남자. 나한테 주사 놓으려고 해.
주사요? 싫다고 했어. 그랬더니 팔을 꽉 잡고 어머니가 떨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였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30대 초반의 여자 간호사. 이름표에는 김지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약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혈압약이랑 치매약이요. 처방전 좀 볼 수 있을까요? 간호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호자분께서 원하시면 잠깐만요. 가져올게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5분쯤 지나 다시 들어왔습니다. 손에 약봉지와 처방전을 들고 여기요. 처방전을 확인했습니다. 의사 이름, 약 이름, 용량 다 적혀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간호사가 어머니께 약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병실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CCTV가 있나? 이상한 게 있나? 침대 및 화장실, 옷장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강순의 할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때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밤에 남자가 와서 주사를 놓으려 한다고. 주사요? 네. 강제로.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습니다. 순애 선생님, 우리 오늘 밤에 와요. 밤에요? 네. 어머니 말씀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해요. 하지만 밤에는 면회 금지잖아요. 몰래 들어와요. 저는 어머니 딸이에요. 면회할 권리가 있어요. 강순의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땠어? 그냥. 병원은? 어머니 괜찮으셨어. 더 이상 남편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안 믿을 테니까. 저녁을 먹는 내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너 걱정돼서 그래.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괜찮아. 상담 좀 받아볼까? 병원 보호자 모임 같은 데 가면. 나 정신병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알아. 너도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지. 여보, 나 피곤해. 먼저 잘게.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가족들이 옆에 있어도 남편이 바로 옆방에 있어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밤 11시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티셔츠에 청바지. 현관문을 열려는데 남편이 나왔습니다. 어디가? 잠깐 나갔다 올게. 이 시간에? 편의점. 내가 다녀올까? 아니야. 나 바람 좀 쐬고 싶어.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강순의 할머니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네. 어떻게 들어가죠? 비상구로 가요. CCTV 없는 곳 알아요. 두 사람은 건물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비상구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누가 열어뒀나 봐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복도, 비상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환자들은 다 주무시는 시간이었으니까. 어머니 병실 앞에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기. 강순의 할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옆 창고로 숨었습니다. 문틈으로 내다봤습니다. 두 명의 남자가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그들은 어머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사실이었어. 창고 안은 캄캄했습니다. 강순의 할머니와 저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복도를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병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제 손은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강순의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손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두 남자가 나왔습니다. 한 명이 주사기 같은 걸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203호 차례야. 알았어. 서류는 준비됐고 남자들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들이 복도 끝으로 사라지자 저는 창고 문을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미숙 씨, 강순의 할머니가 제 팔을 잡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미수가, 네, 엄마. 저예요. 여기, 어두워.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팔을 확인했습니다. 팔꿈치 안쪽에 작은 바늘 자국이 있었습니다. 엄마, 방금 주사 맞으셨어요? 응. 무서운 남자들이. 주사를. 어디가 아프세요? 머리가 어지러워. 강순의 할머니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미숙 씨, 빨리 나가야 해요. 들키면 안 돼요. 하지만 어머니가 일단 나가요. 내일 다시 와서 확인해요.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들키면 더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내일 다시 올게요. 조금만 참아요. 미수가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병실을 나섰습니다. 비상구로 내려가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주차장까지 뛰었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맞죠? 강순의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이 사실이었어요. 무슨 주사를 놓은 걸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정상적인 치료는 아니에요. 증거를 잡아야 해요. 어떻게요? 사진이든 영상이든 저 장면을 찍어야 해요. 강순의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말했잖아. 편의점. 2시간이나? 드라이브하고 왔어. 머리 좀 식히려고.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걱정돼. 요즘 당신. 나 괜찮아. 자러 갈게.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일찍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상태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2층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기요. 돌아보니 어제 봤던 간호사였습니다. 김지영. 네. 잠깐. 할 말이 있어요. 간호사가 주위를 살피더니 저를 복도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뭔데요? 저기, 혹시 어젯밤에 병원에 오신 거 맞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CCTV에 찍혔어요. 비상구로 들어오시는 거.
저는 괜찮아요. 신고 안 했어요. 네. 간호사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오히려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도와준다고요? 네. 저도 알아요. 이 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간호사의 눈빛이 떨렸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 있으세요? 밖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병원을 나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가장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영이에요. 여기서 3년째 일하고 있어요. 저는 박미숙이고요. 어머니가 임순자 어르신 딸분이시죠? 알아요. 간호사가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 저 사실 1년 전부터 알았어요. 이 병원에서 뭐 하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환자들 이용해서 재산을 빼돌려요. 제 숨이 멎었습니다. 어떻게요? 치매 환자들은 판단력이 없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대출받고 보험 가입하고 부동산 거래하고.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해요. 환자 명의로 하는 거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게 서류를 만들어요. 하지만 환자들은 치매인데. 그래서 밤에 가는 거예요. 잠에서 깨우고 협박하고 도장 찍게 해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주사는요? 어젯밤에 어머니한테 놓은 주사는 뭐예요? 수면제요. 수면제? 네. 과다 투여하면 의식이 흐릿해져요. 그 상태에서 서류 작성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억 못하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대출 신청서에 서명한 것도 맞아요. 약물 투여한 상태에서 쓰게 한 거예요. 세상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영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 1년 동안 증거를 모았어요.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사진들이었습니다. 서류 뭉치, 통장 사본, 환자들 명의의 보험 가입 내역. 이게 다 뭐예요? 환자들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요. 수익자는 전부 가족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요? 유령 회사. 원장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예요. 더 많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환자들 통장 거래 내역이에요. 거액이 들어왔다가 며칠 만에 빠져나가요. 어디로요? 해외 계좌. 추적이 안 되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지영 씨, 이걸 왜 지금까지 신고 안 하신 거예요? 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서웠어요. 무서워요? 원장이. 조직이 있어요. 경찰에도 검찰에도 사람이 있어요. 설마 1년 전에 다른 간호사 한 명이 신고했어요. 근데요? 일주일 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사고가 진짜 사고였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후로 아무도 말 안 해요. 다들 무서워서. 그런데 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매일 밤 환자들 우는 소리 들으면서 제가 공범이 되는 것 같아요. 지영 씨, 그리고 어젯밤 미숙 씨가 오신 걸 봤어요. 어머니를 지키려고 몰래 오신 거잖아요. 그 모습 보고 제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았어요. 지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도와주세요. 같이 이 병원을 무너뜨려요. 하지만 어떡해요? 원장 백이 세다면서요. 증거가 있으면 돼요. 결정적인 증거. 지영 씨가 찍은 사진들도 증거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원장이 직접 지시하는 걸 잡아야 해요. 어떻게요? 녹음이나 영상. 원장이 환자 재산 빼돌리라고 지시하는 장면. 그럼 다음 주 화요일이 직원 회의예요.
거기서 원장이 이번 달 목표를 발표해요. 수학이라고 부르죠. 환자들한테서 뺄 돈.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걸 녹음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아는 형사님이 있어요.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정말요? 네. 이준호 형사님. 2년 전부터 이 병원을 의심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그 형사님한테 연락할 수 있어요? 네. 제가 해볼게요. 지영이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저 김지영이에요. 네. 지금 시간 있으세요?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만나서 얘기해요. 전화를 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만나자고 하셨어요. 미숙 씨도 같이 가실래요? 네, 당연하죠. 그리고 지영이 주위를 살피더니 속삭였습니다. 미숙 씨, 조심하세요. 원장이 눈치챘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어젯밤 CCTV 보고 의심했을 거예요. 보호자가 왜 밤에 몰래 왔는지. 그럼 어머니한테 뭔가 할 수도 있어요. 빨리 전원시키거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가능해요. 이전에도 그런 일 있었어요. 눈치챈 보호자 있으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버려요. 그럼 연락이 끊기고. 안 돼. 그래서 빨리 움직여야 해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기다리면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지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다시 와요. 제가 원장실 들어갈 수 있게 해줄게요. 원장실에요? 네. 거기 금고가 있어요. 환자들 서류 원본이 다 있어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해요. 들키면 아마 저도 그 간호사처럼. 지영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왜? 더 이상은 못 봐요. 매일 밤 환자들 울음소리. 더 이상은. 지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지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용기 내주셔서. 미숙 씨도 용기 있어요. 아무도 안 믿어줄 때 혼자 싸우잖아요. 두 사람은 잠시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비상구로 와요. 제가 기다릴게요. 네. 카페를 나섰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밖에. 또 병원이야? 응.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오늘 저녁에 집에서.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할지 뻔했습니다. 그만하라고, 병원 믿으라고, 내가 이상해졌다고. 하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이면 결정적 증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원장실 금고 안에 있다는 서류들. 그것만 있으면 모든 걸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구하고 강순의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고 다른 피해자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차에 앉아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오늘 밤이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녁 6시. 약속 장소는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지영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숙 씨, 이쪽이 이준호 형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박미숙입니다. 이준호입니다. 김지영 씨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형사는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앉으세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형사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박 선생님, 일단 제가 조사한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버케어 요양병원. 겉으로는 합법적인 의료기관입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포착됐습니다.
화면에 자료들이 떴습니다. 환자 사망률이 일반 요양병원보다 3배 높습니다. 그리고 사망 직전에 환자 명의로 고액보험이 가입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3배요? 네. 통계적으로 비정상입니다. 형사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환자들 재산 변동 내역입니다. 입원 후 3개월 이내에 평균 5천만 원에서 2억 원이 인출됩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피해자들인가요? 네. 지난 2년간 최소 30명입니다. 총 피해액은 5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50억?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형사님, 왜 지금까지 아무도 잡히지 않은 거예요? 증거가 없어서입니다. 모든 서류가 합법적으로 작성돼 있습니다. 환자 본인의 서명, 도장, 심지어 영상 녹화까지 되어 있습니다. 영상 녹화요? 네. 환자가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계약했다는 증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약물로 의식을 흐리게 한 상태에서 찍는 거예요. 환자들은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조직의 배후입니다. 배후요? 강태수 원장은 실행자일 뿐입니다. 뒤에 더 큰 조직이 있습니다. 형사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50대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김태준. 전국에 5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실버케어는 그 중 하나입니다. 그럼 다른 병원에서도? 그렇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피해자는 1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형사님, 그럼 왜 못 잡으세요? 김태준은 백이 셌습니다. 정치인, 검사, 경찰 고위층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해도 소용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2년 전에도 한 번 수사가 진행됐지만 중단됐습니다.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위험하지 않으세요? 위험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형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 선생님, 어머님을 지키고 싶으시면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무엇을 하면 되나요? 오늘 밤 원장실에서 서류를 빼내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물증입니다. 하지만 들키면 안 됩니다. 절대로. 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1년 전 이 일을 조사하던 기자가 있었습니다. 기자요? 네. 실버케어 취재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실종됐습니다. 실종요?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경찰은 가출로 처리했습니다.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도 제 선배였어요. 신고하려다가 알아요. 들었어요. 제 손도 떨렸습니다. 형사님, 그런데도 제가 해야 하나요? 선택은 박 선생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뭔데요? 지금 안 하면 어머님이 다음 희생자가 됩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이미 5천만 원 대출이 신청됐습니다. 다음은 보험일 겁니다. 그 다음은 사망.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대출, 보험 가입, 그리고 3개월 이내 사망. 자연사로 처리됩니다. 안 돼. 오늘 밤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수가 무서워.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눈을 떴습니다.
하겠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형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작전을 짜겠습니다. 노트북에 병원 도면을 띄웠습니다. 원장실은 2층 끝입니다. CCTV가 복도에 3대 있습니다. 어떻게 피하죠? 지영 씨가 CCTV를 일시적으로 꺼줄 겁니다. 제가요? 지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직실에서 가능하죠? 네. 하지만 5분 이상 꺼지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미숙 씨가 원장실에 들어가서 금고를 여는 시간. 금고 비밀번호는요? 지영이 종이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0-8-1-7. 원장 생일이에요. 문은요? 원장실 문은 어떻게 여나요? 제가 마스터키를 드릴게요. 당직실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형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숙 씨, 금고 안에 있는 서류는 전부 사진 찍으세요. 특히 환자 명단과 계약서. 네. 그리고 USB가 있으면 그것도 가져오세요. 중요한 파일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들키면 즉시 도망치세요. 저한테 연락하고. 형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비상연락처입니다. 24시간 받습니다.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식당을 나섰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남편과 아들 성민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왜 둘 다 있어? 앉아. 남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당신 요즘 이상해. 또 그 얘기야? 엄마. 성민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걱정돼요. 요즘 매일 밤 늦게 들어오시고 병원에만 계시고. 내일이잖아. 엄마, 그게 집착 같아요. 집착? 네. 할머니한테 너무 매달리는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어머니 지키려는 게 집착이야? 엄마, 할머니는 전문가들이 돌보고 있어요. 엄마는 좀 쉬셔야 해요. 성민아, 넌 몰라. 그 병원에서 무슨 일이. 엄마. 성민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 정신과 상담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뭐?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피해망상 같은 거.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뿌리쳤습니다. 여보, 성민이 말도 일리가 있어. 당신 요즘 나한테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지? 다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 맞아. 너희는 내 말을 하나도 안 믿잖아. 여보, 난 어머니를 지키려는 건데 너희는 날 미친 사람으로 보는구나. 일어섰습니다. 엄마, 앉아요. 얘기 안 끝났어요. 난 끝났어. 너희랑은 더 이상 얘기 안 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가족들마저 저를 버렸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순의 할머니였습니다. 미숙 씨, 오늘 밤 거사 맞죠? 네. 제 목소리 들으니 우셨어요? 아니에요. 거짓말. 가족들한테 또 뭐라고 들었죠? 할머니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정신과 가보래요. 미숙 씨, 울지 마요. 우리가 옳아요. 순애 선생님, 오늘 밤 성공하면 다 증명될 거예요. 우리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거. 네. 11시에 봐요. 힘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9시. 이 시간 후면 원장실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검은 옷을 꺼냈습니다. 핸드폰을 충전하고 배터리 보조 장치도 챙겼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지만 체력을 아껴야 했습니다. 10시 30분.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안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남편은 이미 자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어디가? 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 차키 들고 들켰습니다.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이 시간에 어디를? 중요한 일이야. 또 병원이야? 응, 안 돼.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이러다 당신까지 다쳐. 놔줘. 안 나. 오늘은 못 가. 놔달라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은 몰라. 어머니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 여보, 정신 좀 차려. 정신 차린 사람은 나야. 넌 현실을 못 보는 거야. 팔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박미숙. 남편의 외침을 뒤로하고 뛰쳐나갔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남편이 뛰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엑셀을 밟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11시 정각. 강순의 할머니와 지영이 비상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 죄송해요. 조금 늦었어요. 괜찮아요. 준비됐어요? 네. 지영이 마스터키를 건넸습니다. 12층 당직실에서 제가 CCTV를 꺼요. 그럼 미숙 씨가 원장실로. 알겠어요. 5분. 딱 5분만 주어질 거예요. 충분해요. 세 사람은 비상구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조용히 걸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2층에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예요. 준비하세요. 지영이 당직실로 들어갔습니다. 1분 후 복도 불이 잠시 깜빡였습니다. 신호였습니다. 지금이에요. 강순의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복도를 뛰었습니다. 원장실 문 앞 마스터키를 꽂았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핸드폰 불빛을 켰습니다. 책상 뒤쪽에 금고가 보였습니다. 다가가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0-8-1-7. 삑. 틀렸습니다. 뭐지? 다시 눌렀습니다. 0-8-1-7. 삑. 또 틀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뀐 건가?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원장실 문 앞에 강태수 원장이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강태수 원장이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미숙 선생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시죠? 원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금고를 열려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밤 11시에 남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와서 원장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기 오해예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어머님은 2층 병실에 계신데 왜 제 사무실에 오셨죠? 그게 말문이 막혔습니다. 원장이 책상 위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경비실 2층 원장실로 올라오세요. 안 돼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는 그냥 어머니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어머님을 지킨다고요? 원장이 비웃었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어머님한테 뭘 했나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돌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들은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재산을요? 원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박 선생님. 함부로 말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합니다. 고소해요. 저도 당신을 신고할 거니까. 신고요? 무슨 죄목으로요? 환자 재산 편취, 불법 대출, 사기. 증거가 있나요? 있어요. 어디 보여주시죠. 원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때 경비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분을 밖으로 모셔드려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무단 침입죄로. 네, 알겠습니다. 경비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나요. 손 떼요. 조용히 하세요. 안 그러면 강제로 끌어낼 겁니다. 복도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때 강순의 할머니가 복도 끝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애 선생님. 할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1층 로비까지 끌려 내려왔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여기 계세요. 경비원이 저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이준호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무슨 일입니까? 들켰어요. 원장한테. 지금 어디 계세요? 병원 1층이요. 경찰 온대요. 제가 갈게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2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40대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무단 침입했어요. 경비원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박미숙 씨 맞으십니까? 네. 따라오시죠. 조사 받으셔야 합니다. 잠깐만요. 저는 어머니 면회 온 건데 밤 11시에 원장실에 무단 침입한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말문이 막혔습니다.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형광등이 너무 밝았습니다. 박미숙 씨, 왜 밤에 병원에 들어갔습니까? 어머니가 위험해서요. 어떤 위험이죠? 병원에서 어머니 재산을 빼돌리고 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금고 안에 있어요. 원장실 금고. 그래서 금고를 열려고 한 겁니까? 네. 그건 명백한 절도 미수입니다. 하지만 제가 안 하면 박미숙 씨,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망상처럼 들립니다. 망상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망상입니다. 가족분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안 돼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남편이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여보,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박미숙 씨 남편분이시죠? 부인분을 데려가셔도 됩니다. 다만 병원 측에서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최대한 합의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 제발. 이러다 당신 정말 큰일 나. 어머니가 위험하다니까. 어머니는 괜찮아. 병원에서 잘 돌보고 있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내일 어머니 다른 병원으로 옮길 거야. 뭐? 실버케어 측에서 더 이상 어머니를 맡을 수 없다고 했어. 당신 때문에. 안 돼. 이미 결정됐어. 내일 오전에 전원 수속 밟아. 어디로 옮기는데? 경기도 파주. 좋은 병원 소개받았어. 안 돼. 절대 안 돼. 제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를 다른 데로 보내면 어머니를 찾을 수 없어. 당신 진짜 이상해. 병원 가보자. 정신과
나 안 이상해. 이상해. 지금 당신 완전히 이상하다고. 남편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그만해. 제발. 나도 성민이도 더 이상 못 봐.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증거도 못 잡았고 경찰서까지 끌려갔고 이제 어머니마저 다른 병원으로 가십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준호 형사였습니다. 미숙 씨, 괜찮으세요? 형사님,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괜찮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없어요. 어머니를 내일 다른 병원으로 옮긴대요. 뭐라고요? 파주로. 저 이제 어떡하죠? 전화 너머로 형사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미숙 씨,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어머니를 잃을 것 같아요. 잃지 않습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자가 왔습니다. 실버케어 병원에서였습니다. 임순자 어르신 오전 10시 전원 예정. 보호자 입회 하에 진행됩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9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급히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병원. 어머니 전원하신다며. 내가 갈게. 당신은 집에 있어. 안 돼. 나도 가야 해. 여보, 내 어머니야. 내가 가야지. 남편은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병실 앞에 구급차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디로 가는 거예요? 파주 실버 요양병원입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쪽도 좋은 병원이에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여기 계실 거예요. 박 선생님,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강태수 원장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다른 병원이 나으실 겁니다. 아니에요. 여기 계셔야 해요. 박 선생님, 어제 일은 고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합의금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합의금? 네.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요? 명예훼손, 무단침입, 업무방해. 합리적인 금액입니다. 원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돈이 목적이었구나. 조심하세요, 박 선생님. 또 고소당하고 싶으세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구급차 직원들이 어머니를 스트레처에 옮겼습니다. 엄마, 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미수가,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지킬게요. 꼭 지킬게요. 미수가, 무서워.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박 선생님, 비켜주세요. 구급대원이 저를 밀쳤습니다. 어머니를 태운 스트레처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엄마, 뒤를 쫓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 구급차가 이미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리쳤지만 구급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강순의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미숙 씨, 순애 선생님, 어머니가 가버렸어요. 울지 마요. 우리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요? 파주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지영 씨가 주소 알아냈어요. 정말요? 할머니가 종이를 건넸습니다. 파주시 동번지 실버요양병원. 가요. 지금. 하지만 망설일 시간 없어요. 어머니가 위험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파주 가야 해.
여보, 제발. 나 혼자 갈게. 당신은 집에 가 있어. 안 돼. 나도 같이 갈게. 싫어. 당신은 날 믿지 않잖아. 여보, 나 혼자 할게. 강순의 할머니와 함께 차에 탔습니다. 파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준호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어머니가 파주로 갔어요. 주소 알아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제가 먼저 가볼게요. 미숙 씨는 일단 대기하세요. 네. 1시간 후 파주에 도착했습니다.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실버케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기가 병원이에요? 건물이 너무 낡았는데 불안한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어두웠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저기요. 프런트 직원을 불렀습니다. 임순자 환자 어디 계세요? 누구시죠? 딸이에요. 잠깐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임순자, 없는데요? 네. 오늘 오전에 전원 왔는데요. 전원 온 환자 없어요. 그럴 리가요. 분명 여기 전원 온 환자 오늘 없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디로 간 거예요? 강순의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급히 이준호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어머니가 없어요. 뭐라고요? 파주 병원에 전원 안 왔대요.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5분 후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숙 씨,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파주 실버요 양병원은 폐업한 병원이에요. 3개월 전에. 네, 가짜 주소였어요. 어머님을 다른 곳으로 데려간 겁니다. 그럼 어머니는 찾아야 합니다. 빨리.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간 건지, 누가 데려간 건지. 형사님, 어머니를 찾아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찾아드릴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실마리조차 없는데. 강순의 할머니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숙 씨, 정신 차려요. 지금 무너지면 안 돼요. 순애 선생님, 어머니를 어떻게 찾아요? 찾을 거예요. 반드시. 하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사라졌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미숙 씨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님 보고 싶으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계세요? 그러게요. 어디 계실까요?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제발 어머니 어디 계신지 말해주세요. 그만 좀 하세요. 박 선생님. 조용히 사세요. 다시는 병원에 오지 마세요. 경찰한테도 신고하지 마세요. 알겠죠? 어머니를 돌려주세요. 박 선생님 말 잘 들으면 어머님 무사하실 겁니다. 제발. 전화가 끊겼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주차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미숙 씨, 지영 씨, 지금 어디세요? 파주. 근데 어머니가 없어요. 알아요. 제가 CCTV 확인했어요. CCTV요? 네. 어머님 태운 구급차가 파주로 안 갔어요. 경기도 포천으로 갔어요. 포천이요? 네. 제가 지금 주소 보낼게요. 거기 폐건물이 있어요. 조직에서 환자들을 숨기는 곳이에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네. 형사님한테도 알렸어요. 지금 출동 준비하고 계세요.
고마워요, 지영 씨. 전화를 끊고 강순의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애 선생님, 어머니 있는 곳 알아냈어요. 정말요? 네, 포천이래요. 빨리 가요. 차에 올라타 포천으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1시간 30분 거리. 엑셀을 밟았습니다. 운전하면서 이준호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지영 씨한테 연락 받으셨죠? 네. 지금 팀 소집하고 있습니다. 미숙 씨는 절대 먼저 들어가지 마세요. 하지만 위험합니다. 조직원들이 무장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1시간 후 포천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허름한 공장 지대였습니다. 폐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지영이 보낸 주소를 찾았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 창문은 막혀 있고 출입구도 잠겨 있었습니다. 여기인가 봐요. 강순의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 주변을 돌았습니다. 뒤쪽에 비상구가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형사님이 기다리래요. 하지만 어머니가 안에 계시면 그때 건물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명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비상구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미숙 씨. 강순의 할머니가 따라왔습니다. 어두운 복도였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방들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 방에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 5개가 있었습니다. 각 침대에 노인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손이 제 입을 막았습니다. 쉿. 강순의 할머니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두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 처리해. 알았어. 서류는 준비됐고 김태준 사장님이 급하래. 빨리빨리 해. 남자들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옆 빈방으로 숨었습니다. 미숙 씨, 지금 형사님한테 연락해요. 네. 조용히 이준호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어머니 찾았어요. 포천 폐건물이에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15분 후 도착합니다.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네. 하지만 어머니 방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파요. 제발 그만. 가만히 있어. 도장만 찍으면 돼. 남자의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순애 선생님, 저 들어갈게요. 미숙 씨, 위험해요. 어머니가 고통받고 계세요. 못 봐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두 남자가 어머니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서류를 들고 다른 한 명은 어머니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손 떼. 누구야 너? 임순자 할머니 딸이에요. 어머니한테 손대지 마. 남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경찰 불렀어요. 곧 올 거예요. 경찰? 남자들이 당황했습니다. 빨리 나가. 한 남자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환자 보호자가. 그때 건물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남자들이 도망치려 했습니다. 복도로 뛰쳐나갔지만 계단에서 경찰들과 마주쳤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이준호 형사와 경찰팀이 돌입했습니다. 남자들이 제압당했습니다. 미숙 씨. 형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어머니가 여기. 어머니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미수가.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저예요. 미숙이에요. 미수가. 무서웠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형사가 다른 침대들을 확인했습니다. 5명 모두 살아있습니다. 구급차 불러요. 경찰관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미숙 씨, 증거 확보했습니다. 지영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이게 뭐예요? 환자 명단이요. 그리고 계약서, 통장 사본, 모든 증거가 다 있어요. 정말요? 네. 이제 조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형사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본부 현장 확보 완료. 환자 5명 구조, 용의자 2명 체포, 증거물 다수 확보.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를 포함한 노인들이 스트레처에 실렸습니다. 엄마, 제가 같이 갈게요. 미숙 씨, 잠깐만요. 형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김태준을 잡았습니다. 네, 조직 보스요. 방금 서울에서 체포됐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강태수 원장도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잡혔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형사님, 고마워요. 미숙 씨가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했습니다.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무서운 사람들 다 잡혔어요. 미수가. 고마워. 제가 지키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넌 나를 지켰어.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어머니를 검사했습니다. 탈수 증세가 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어머니 침대 옆에 앉아 있는데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미숙,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편과 아들 성민이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보, 내가 틀렸어. 당신 말이 다 맞았어. 내가 당신을 안 믿었어. 남편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성민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한테 정신병자 취급하고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다들 괜찮아.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남편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이준호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미숙 씨, 좋은 소식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김태준이 자백했습니다. 조직원 전원 명단, 비자금 계좌, 모든 범죄 내역을 다 털어놨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피해자가 30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요. 87명입니다. 지난 5년간 숨이 막혔습니다. 87명이요. 네. 총 피해액은 150억 원이 넘습니다. 세상에, 미숙 씨 덕분에 큰 조직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형사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사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그리고 내일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저요? 네. 용기 있는 보호자의 제보로 조직이 적발됐다고 발표할 겁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를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그게 용기입니다. 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다 돌아가고 어머니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엄마, 주무세요. 미수가, 네, 엄마. 넌 정말 대단한 딸이야.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니야. 넌 아무도 안 믿어줄 때도 날 지켰어.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짐만 됐는데.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는 제게 짐이 아니에요. 엄마는 제 전부예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어머니를 지켰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3개월 후 법정이었습니다.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저.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김태준, 조직적 사기, 노인학대, 살인방조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피고인 강태수, 사기 및 노인학대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강순의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미숙 씨, 해냈어요. 우리 해냈어요. 네, 순애 선생님. 조직원 나머지 10명, 각각 징역 7년에서 12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본 사건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존재인 치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87명, 피해액은 150억 원이 넘습니다. 이 중 12명은 사망했으며 사인과 이 범죄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들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리고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특히 박미숙 씨의 용기 있는 제보가 없었다면 이 범죄는 계속됐을 것입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재판을 마칩니다. 판사가 망치를 내렸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미숙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떻게 조직의 실체를 알아내셨나요? 다른 보호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준호 형사가 저를 보호하며 길을 열어줬습니다. 잠깐만요. 박 선생님이 짧게 말씀하시겠습니다. 마이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경찰도 저 혼자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했으니까요. 플래시가 더 많이 터졌습니다. 요양병원에 가족을 모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주 면회 가세요. 가족의 눈빛을 보세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평생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킬 차례입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에서 남편과 성민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수고했어. 남편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성민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보러 가자. 그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3개월 전 어머니를 병원에서 퇴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모셨습니다. 더 이상 요양병원에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돌보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미수가.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엄마, 오늘 판결 나왔어요. 나쁜 사람들 다 감옥 갔어요. 정말?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에는 새로 만든 금반지가 있었습니다. 사라진 반지 대신 제가 사드린 것이었습니다. 엄마, 배고프시죠? 저녁 준비할게요. 미수가. 너무 힘들지 않아? 안 힘들어요.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행복해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3개월 전과 똑같은 메뉴였지만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는 짐처럼 느껴졌던 일들이 이제는 사랑으로 느껴졌습니다. 자, 드세요.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수가. 고맙다. 뭐가요, 엄마? 날 지켜줘서, 포기하지 않아서. 당연한 거예요, 엄마.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볼게요. 성민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숙 선생님 계세요? 30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저예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시사 프로그램 PD 김현주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다큐멘터리요? 네. 요양병원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인데 선생님 사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 계십니다. 선생님 이야기가 도움이 될 거예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할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2개월 후, 당신의 부모는 안전합니까? 마이너스 요양병원에 숨겨진 진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됐습니다. 저와 어머니의 이야기, 강순의 할머니의 이야기,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이 담겼습니다. 방송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요양병원 관리 감독 강화 청원이 올라왔고 20만 명이 넘게 서명했습니다. 국회에서 노인 인권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요양병원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강순의 할머니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미숙 씨, 어머님 안색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집에서 지내시니까 훨씬 편해하세요. 역시 집이 최고죠. 할머니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고마워요. 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순애 선생님, 시어머니는 어떠세요? 잘 계세요. 저도 집으로 모셨거든요. 잘하셨어요. 남편 일도 재조사 들어갔어요. 정말요? 네. 부검은 못하지만 보험금 문제는 다시 조사한대요.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2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숙 씨, 우리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 생각하면 잘한 것 같아요. 저도요. 앞으로 뭐 할 거예요? 저요? 그냥 어머니 돌보면서 살 거예요. 그것도 좋지만 미숙 씨 재능이 아까워요. 재능이요? 네. 노인 인권 운동 같은 거요. 미숙 씨한테 딱이에요. 할머니의 말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나 봉사활동 하나 하려고. 무슨 봉사활동? 요양병원 보호자 모임. 이준호 형사님이 만들었대요.
비슷한 피해 상담해주고 예방 교육도 하고. 좋은데? 당신한테 딱 맞는 일 같아.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여보, 내가 도와줄게. 어머님 돌보는 것도. 고마워, 여보. 남편을 안았습니다. 여보, 그동안 미안했어. 당신 말 안 믿고. 됐어.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앞으로는 당신 편이 될게. 항상. 알아. 나도 알아. 1년 후. 희망 요양병원 보호자 모임 사무실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박미숙 선생님, 상담 요청 또 들어왔어요. 김지영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지영은 실버케어를 그만두고 저희 모임에 합류했습니다. 어떤 사례예요? 대구에서요. 요양병원에서 아버지 재산이 계속 줄어든대요. 조사해 봐야겠네요. 이 형사님한테 연락해 볼게요. 이준호 형사는 승진해서 이제 경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 다음 주 강연 준비됐어요? 강순의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도 저희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네, 준비했어요. 의대생들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떨려요? 조금요. 잘하실 거예요. 미숙 씨 이야기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미숙아.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옆에는 남편이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바빴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상담 3건 했어. 수고했어. 저녁 준비해놨어. 고마워. 식탁에는 따뜻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아, 너 행복해?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다. 엄마도 행복하시죠? 응, 행복해.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치매는 여전했습니다. 가끔 저를 못 알아보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면 됐으니까요. 어머니가 저를 평생 키워주신 것, 어머니가 저를 사랑해주신 것,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지켜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밤, 어머니를 재우고 나왔습니다.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아버지 지켰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부산에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 용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보, 뭐해?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냥 생각 중이야. 무슨 생각? 감사하다는 생각. 뭐가? 다 이겨냈다는 것. 어머니를 지켰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 내 옆에 있다는 것. 남편을 안았습니다. 나도 감사해. 당신한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숙입니다. 2년 전 저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범죄를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경찰도.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제 곁에 계십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께 인사드립니다. 엄마, 사랑해요. 가끔 어머니는 대답하십니다. 나도 사랑해. 가끔은 못 알아보십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기억하니까요. 어머니를 사랑하니까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자주 만나세요.
눈을 마주치세요.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직감이 옳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부모님을 지킬 겁니다. 저처럼 5년 후 노인인권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요양병원 관리 감독이 강화됐습니다. 보호자 교육이 의무화됐습니다. 비슷한 범죄가 80% 감소했습니다. 박미숙은 희망 요양병원 보호자 모임 대표가 됐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강연하고 상담하고 피해자를 돕습니다. 임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치매는 진행됐지만 가끔 딸의 이름을 부릅니다. 미숙아,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강순의 할머니는 남편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보험금을 돌려받았고 그 돈으로 노인인권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김지영은 요양병호사 교육 강사가 됐습니다. 내부 고발자로서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합니다. 이준호 경정은 노인 범죄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약자를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김태중과 강태수는 감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한 딸의 사랑이 수많은 노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박미숙처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